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무역업을 하는 직장인이에요. 하루 대부분은 해외 바이어와 통화하고 출장도 잦은 편이라 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도 외롭다기보다는 마음이 복잡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시댁 식구들과 지낸 날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기만 하셨어요. 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의미였어요. 정작 더 힘든 건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보다 4살 어린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살다시피 하며 매번 저를 깎아내렸어요. 처음엔 그냥 철없고 솔직한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저를 사람 취급조차 안 하는 느낌이에요. 명절 때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혼자 땀범벅이 되어 움직이는데 시누이는 오후가 돼서야 느긋하게 나타나. 형수, 오늘도 꽃가게 문 안 닫고 나온 거예요? 라며 비꼬듯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작년 추석,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름 앞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누이가 슬쩍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땐 뭐 하는 건가 싶었죠. 근데 곧장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 형수 지금 완전 시장 아줌마 같지 않아? 이렇게 일만 하다가 늙어가는 거야, 진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지. 마치 제가 그 집에서 웃음거리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끓어오르더군요.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노동력일 뿐이구나. 존중받는 며느리도 가족도 아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누나, 나를 좀 무시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가 좀 장난이 심했을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이 더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내가 예민해서 상처받은 걸로 둔갑되는 순간 내가 민감한 사람이라 오히려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게 결혼 7년차 제 현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엔 제가 예민해서, 제가 잘못 이해해서, 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 거라며 묻혀버리니까요.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산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매번 시댁 모임에 참석해야 했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움직여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시선은 제 등에 무게처럼 얹혀 있었어요. 그 집에서는 식구들이 서로를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위함의 대상에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제가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젊은 사람이 그 정도 일도 못해? 라는 말만 돌아왔죠. 가장 잊지 못하는 건 제가 독감에 걸려 몸이 제대로 가누어지지도 않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침 시누이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네가 그래도 올케인데 생일상 한 상 정도는 차려줘야지.
케이크만 사는 게 어딨어. 요새 젊은 애들은 정성이 없어. 이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겨우 버스를 타고 시댁에 도착해 상을 차리고 있을 때 시누이는 거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형수, 어차피 일하는 거 익숙하잖아요. 꽃집에서도 맨날 이거저거 하시잖아. 그에 비하면 이건 뭐 쉽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존재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그들이 보기엔 저는 그냥 일하는 며느리였어요. 아프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그냥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남편은 늘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좀 그런 편이야. 그냥 조금만 맞춰주면 돼. 엄마도 말은 저래도 너 좋아해. 그 말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화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채 그저 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참으면 이 결혼은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참으면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인정해줄까? 그렇게 혼자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눌러왔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조차 이제는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해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꽃집에서 주문받은 화환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눈발이 거세지고 있어서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대로 시댁으로 들러야 했기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갔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 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어요. 아유, 며느리가 며느리답게 좀 꾸미고 다녀라. 밖에 나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말 들을까 무섭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비를 맞았는지 눈을 밟았는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의 체면, 남의 눈만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누이는 그날 또 거들었죠. 엄마, 요즘엔 다 스타일 보고 장사하는데 향수꽃집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니면 손님이 도망가겠어요.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착한 구석 하나는 있어. 말대꾸 한 번 안 하잖아. 그게 어디냐?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대꾸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말을 잃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 이젠 입을 다문 건데? 그걸 마치 훈장처럼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전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오늘 엄마가 너 칭찬했잖아. 말대꾸 안 한다고. 조금씩 마음 열리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그게 칭찬이 아니란 걸 그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꽃집에서 일할 때가 제일 편안했어요. 비닐 장갑을 끼고 꽃을 다듬고 잎을 정리하고 포장할 때면 비로소 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집이란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숨이 막히는 무대였어요. 가식적인 웃음, 숨겨야 하는 감정, 그리고
나를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나는 매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내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남들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우리 며느리가요, 참 마음이 깊어요. 고생은 혼자 다 하면서도 웃는 얼굴 한 번 안 잃어요. 그 말을 듣고 다들 어머,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네라며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 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이 집안에서 나는 보여주기 위한 좋은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칭찬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본인들의 체면을 위한 장식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집안에서 인정받을 생각, 기대, 희망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나는 잠깐 쓰이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단념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여요. 예전엔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입꼬리가 처지고 눈빛이 흐린 여자가 하나 있더군요. 어느 날은 정말 감정이 터졌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나 시댁에 안 갈래. 이제 진짜 못 가겠어. 매번 상처만 받고 돌아와.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나만 보내잖아. 남편은 지친 얼굴로 앉더니 또 그 얘기야?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까칠한 건 알지만 그래도 너한테 정없진 않아. 네가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는 여전히 제 감정을 문제 삼고 있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나는 지금 결혼이라는 이름 안에서 혼자 전쟁 중이구나 싶었어요. 시댁도 남편도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조용히 있고 잘 참고 기대하지 않고 말없이 일만 하면 모든 게 평온하다고 믿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길 바랐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고 그 말들이 저를 조용히 고립시켜 갔어요.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어도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꽃집에서 포장지로 꽃을 감쌀 때마다 제 자신을 감추는 기분이 들어요. 나는 왜 이 집안의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까? 왜 그렇게 애썼을까?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는 게 과연 나를 지키는 길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그 길 끝에는 항상 혼자 남겨진 제가 있었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존재조차 불편해하는 그들의 시선 속에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작고 단단한 벽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벽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어쩌면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몰라요. 그해 봄, 신우이가 이혼을 했어요. 딱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오만했고 남편과도 자주 싸운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 후 신우이가 아예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어련하니 집 나간 며느리는 다시 받아줘야지 하며 신우이를 집 안으로 들였고 그 후로는 시댁에서 제 이야기는 완전히 지워졌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엔 네가 아니라 네 시누이가 음식할 거야. 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얼굴만 비춰. 라고 했어요.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큼 허탈했어요. 몇 년간 욕먹어가며 명절 음식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내 자리를 뺏어가는 게 차라리 다행스러워야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진짜 뜻은 넌 필요 없어였다는 걸. 며칠 뒤 알게 되었어요. 명절 당일 저는 그 집에 갔고 시누이가 음식 준비를 했다는 식탁엔 배달 도시락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형수, 어차피 형수 음식은 다 느끼했잖아. 이건 깔끔하고 맛있대서 시켰어. 다들 이게 더 낫대. 그 말에 가족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젊은 애가 센스는 있지. 요즘 시대는 배달이지. 무슨 며느리가 애처가처럼 음식을 해. 라고 말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집에 몇 년을 드나들며 일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남편조차 제 눈을 피하며 밥만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쓸모 있을 때만 불려지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존재라는 걸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명절에 예민하게 굴지 마. 누나가 원래 좀 그래. 근데 그게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예민해서. 늘 그 말뿐이었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지워졌는지를 그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 외면한 거겠죠? 내가 무너지든 말든 자기 체면만 지켜지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명절 이후 저는 시댁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카톡 단체방에서 빠졌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 차례 했지만 곧 그마저도 끊겼어요. 꽃집에 앉아 있는데 혼자 있는 공간이 그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눈치 보게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꽃잎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겐 숨 쉴 구멍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시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가정을 지키겠다고 버텼는데 결국 이건 나 혼자 포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즈음 한 고객이 찾아왔어요. 꽃다발을 주문하며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이번에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가족은 다 바쁘다 하고 저라도 뭘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이 꽃 마음 좀 담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남의 며느리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내 얘기처럼 들리던지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주세요라는 말에 제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건 대단한 말도 큰 배려도 아니었어요. 단지 나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는 아주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참고 애써야 했던 걸까? 이제부터는 내 감정을 나도 모른 척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무시당해도 참는 게 미덕이 아니란 걸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심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며칠 후 갑자기 꽃집 문이 열리더니 신우이가 들어섰거든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게 꺼낸 첫 마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형수, 우리 엄마 이상해졌어요.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신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찾아올 정도라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하다는 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왜요? 또 무슨 일 때문에요? 라는 말부터 나왔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앞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냉장고에 양말을 넣어두고 자기 방을 못 찾겠다고 울기도 해요. 저는 속으로 그게 왜 내게 할 얘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나도 형수 무시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가 자꾸 형수 이름만 불러요. 밤에 깰 때마다 미진아, 물 좀 줘. 미진아, 추워. 그렇게 형수 이름만 계속 불러.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없던 존재처럼 지워져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의 머릿속엔 내가 남아있을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내 이름을 부를까? 신우이는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며칠 전엔 그러더라. 그 아이 내가 참 미안하지. 그 애는 말 한 번 안 했는데 내가 너무 모질게 했지. 그러고는 혼자 울더라고. 엄마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꽃병에 물을 갈며 그녀의 말을 듣는 척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손끝은 자꾸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거든요. 신우이가 다시 말했어요. 형수, 나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엄마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병원에선 알츠하이머 초기 같다고 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형수, 혹시 엄마 한 번만 보러 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두 개의 감정이 부딪혔어요. 하나는 그동안 어떻게 나를 대했는데 지금 와서 뭘 기대하냐는 분노. 또 하나는 그녀가 지금 진심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묘한 연민.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을 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꽃잎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햇살 아래 제 마음은 오랜 시간 봉인됐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당한 수모를 떠올리면 그 집에 다시는 발도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었지만 그녀가 무너지는 중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댁문을 다시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신우이가 다급하게 나와 저를 반겼어요. 그녀는 예전의 오만한 표정이 아니라 지쳐 보이고 뭔가를 붙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형수, 고마워. 진짜 와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지만 공기는 확연히 무거웠어요. 불 꺼진 거실, 다 다른 슬리퍼, 벽에 붙은 가족 사진 사이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안방, 제가 수없이 문을 닫고 싶었던 그 문이 이번엔 조용히 열렸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머리를 반쯤 흘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눈을 깜빡였고 잠시 뒤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진이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 이름을 부르며 한 번도 따뜻한 눈빛을 준 적 없던 사람이 지금은 그 눈빛 하나로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제 손을 붙잡더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해서. 그때 말만 하지 말고 한 번만 안아줬으면. 지금도 기억나. 그날 네가 떨고 있었던 손. 근데 나는 웃었지. 웃었어야 했어. 그녀의 말은 앞뒤가 섞였고 기억의 조각이 부서지듯 쏟아졌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그녀는 지금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손을 꽉 쥔 시어머니의 손등은 차갑고 마르고 어딘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손을 보며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외면당했는지, 얼마나 버려졌는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말한 그 한마디가 저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문장이 되지 않는 말들 속에서도 몇몇 단어들이 또렷하게 귀에 박혔어요. 그날이었어. 네가 감자 깎다가 손 다쳐서 피났는데도 나는 비닐장갑 하나 안 줬지. 미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어. 그게 더 무서웠어.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아주 천천히.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름진 뺨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녀와 손을 맞잡은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신우이와 마주 앉아 오래도록 얘기를 나눴어요.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수 엄마가 그렇게 된 건 사실 2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했어. 근데 다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 형수만 보면 표정이 달라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형수한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마음에 걸리긴 뭘요? 그 사람한테 난 늘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니, 엄마가 처음엔 형수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싫었다고 했어. 사람들 앞에서 조용하고 무례하지 않고 음식도 잘하고. 그런데 그게 자꾸 비교가 됐대. 엄마가 시집살이 심하게 했거든. 그러다 보니 형수를 보면서 자꾸 자기 젊은 시절 생각났대. 순간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잘해야 인정받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결핍을 떠올렸던 거였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억압받으며 살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제 안에서 본 거였고, 그래서 저를 향해 차마 자신에게 하지 못한 원망을 쏟아냈던 거였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이 모든 오해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아픔을 비추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오후에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헷갈려 부를 때도 있었고, 제가 들어오면 멀뚱히 바라보다가 고개만 끄덕이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손을 잡으면 그녀는 늘 따뜻하게 그 손을 감싸주었어요. 어느 날은 그녀가 조용히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나 닮아서 겁이 많아. 그래서 더 미웠어. 너처럼 되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처럼 살고 싶더라.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평생을 참고 살았대요. 시할머니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당했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 하나만큼은 마음껏 무시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길을 돌아온 사람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자존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셨어야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벌 받는 거지. 머리가 자꾸 날 속여. 네가 며느리인지 내 딸인지도 헷갈려. 그런데도 이상하지. 자꾸 내 얼굴만 기억나.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이완되는 걸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면 그걸 누군가에게 던지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때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그대로 저에게 물려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꽃집에 앉아 다 마르지 않은 꽃잎을 정리했어요. 손끝에 닿는 그 촉촉한 감촉이 이상하게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그녀의 손도 생각났어요. 마르고 떨리던 그 손이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상처를 견뎌야 했는지. 돌아보니 기막히고도 아득했지만 지금은 아주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더 안 좋아졌어요. 낮에는 비교적 괜찮은데 해가 지면 불안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그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미진아, 오늘 너 시집 온 날이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어떤 날을 지금처럼 또렷하게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너 흰 원피스 입고 있었지? 조용히 웃는데 그게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근데 내가 그날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계속 이어갔어요. 시댁일은 몸으로 배우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 그날부터 널 며느리가 아니라 내 분풀이 상대로 봤나 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아주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그리 다그친 이유가 사실은 내가 무너질까봐 그랬어. 너까지 따뜻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질까봐 그랬어.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줄 몰랐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 손을 감싸주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그 손끝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며 저는 길을 걸었어요. 꽃가게 앞을 지나며 문득 결혼 초 시어머니가 던졌던 말이 생각났어요. 며느리는 항상 조용해야 예뻐 보이는 법이야. 그 말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그녀는 평생을 자기 존재를 조용히 감추며 살아온 여자였고 그게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믿었기에 저에게도 그걸 강요했던 거였어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닮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했던 거라는 걸. 봄이 다가왔어요. 꽃가게 앞에도 수선화가 피기 시작했고 작은 들꽃들이 잎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게 편지를 남겼어요. 아직 글을 또박또박 쓰는 건 힘들었는지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미진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으면 내가 너를 질투하지 않았을 거야.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참 못난 사람으로 살았네. 이제라도 내 진심이 닿기를 바란다. 미진이 웃는 모습.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용서해줘.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그렇게까지 애썼던 이유가 이 한 장의 진심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눈에 가장 잘 띄는 연분홍 튤립으로. 카드에는 짧게 적었어요. 이젠 저도 당신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그리울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였던 말없는 감정들이
서서히 흩어지는 걸 느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려 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위에 작은 연민과 이해가 쌓이면 그건 언젠가 꽃이 되어 피어나기도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에요.